네,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자료인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월북으로 판단했던 그 경위를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유족 측에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사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양측이 너무나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이 사건 자체를 종전 선언에 집착한 친북 성향의 정권이 국민 생명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예. 규정을 해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이유라는 데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진보 진영,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그동안 그러니까 남북 하해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그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우리 측 공무원의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월북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까지 받아낸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그 자체를 전부 다 전면적으로 폐기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지금 심각한 것이 진상규명 자체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이 지금 우리 측 공무원의 그러니까 이 월북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금 번복한 데 대한 구체적인 결정적인 자료나 근거도 아직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할 것인데 문제는 감사원이 과연 얼마만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유족 측의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소고발에 의해서 예.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당신이 군이 감청을 통해서 확보했던 소위 말하는 특수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허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실체는 가려진 채 예. 그러니까 이 진보와 보수의 정쟁으로 소비될 경우도 상당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운 국민 생명의 희생된 데 대한 진상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정치적 공방은 계속해서 가열될 것이고 지금 감사원의 이 감사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향후 상황 예상하시는지요? 네, 저도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해경의 발표 문제입니다. 예. 정권이 바뀌니까 해경의 말이 바뀝니다. 자, 서해 공무원의 어떤 그 월북의 정황이 있다.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예. 정권이 바뀌니까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바뀝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발표가 바뀌는 데 따른 근거가 새롭게 나왔다면 또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감사도 하고 또 논란도 다시 해봐야 될 문제인데 판단의 새로운 근거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전이나 지금 정권 바뀌고 난 뒤나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월북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다.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것은 어떤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담당 이 사건의 핵심 담당 부서인 해경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국민들이 이런 그 말바꾸기를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고 좀 황당한 이런 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치권이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앞서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보수와 진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각자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족,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서해 피격 피살 대신 그 서해 공무원의 본인이나 또는 유족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치권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이 있지 않을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공개하고 왜 그런 판단 경위로 이르게 됐는지를 갖다가 밝히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서로 프레임을 짜서 이거는 북한 측에 굴복한 거다. 예. 그래서 뭐 한쪽은 또 이거는 의도적으로 전 정권을 음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정작 유족들이 왜 거기에 갔었는지 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월북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그 실체적 진실 그리고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어쨌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제 관점이 돼야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유족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태스크포스도 우리가 출범을 하겠고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을 하겠다라면서 요청을 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것인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잘라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할 생각이 전혀 예. 없다. 그거 자체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 특히 윤석열 정부의 시각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약 3분의 2만 동의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연 뭐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약 9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북방 한계선, NLL 대화록 이 파문을 아마 이 지금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2007년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단계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겠다고 발언을 한 기록이 대화록에 있다고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야가 그때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예. 당시 집권 세력의 의지에 의해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을 일부 공개를 했죠. 발췌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유출되면서 또 상당한 파문이 일었고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그 대화록에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그러한 발언이 또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만 놓고 실체가 좀 애매하게 지금 끝나버리고만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도 저는 똑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지금 피살 공무원의 어떤 측면에서 이 지금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소홀함 뭐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는 부분인데 그거와는 저희 별개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마 검찰이 상당한 근거를 제시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고등법원장의 아마 영장 발부에서 이 사건이 규명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기획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연일 반발하고 있으면서 또 태스크포스까지 설치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가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닌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다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됐을 때 돌이켜 보면 국민의 정부 DJ가 집권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했습니다. 구속하고 또 뭐 수사가 있었고 YS에 대한 수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치 보복으로 본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털고 가야 된다.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여론들이 그랬었습니다. 예.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정권 교체가 MB가 집권을 했었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고 이 부분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한 여론이 높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이 촛불 정권이 소위 국민들이 이제 전 정권에 이제 탄핵을 했기 때문에 탄핵에 따른 불가피하게 후속 수사가 불가피했죠. 하지만 당시의 야당 지지층,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또 규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은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의 선거들을 통해서 정치 보복 쪽이 아닌 이거는 적폐 수사다 이런 식의 좀 소리를 좀 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번에 야당에서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저는 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배임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은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득을 위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 그동안에 언론과 뭐 여러 가지 보도들에 의해서 나왔던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배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제시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전 정권에게는 날카로웠고 하지만 본인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잣대가 동일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대선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대선 때 핵심이 됐던 게 대장동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고발 사주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판단할 때 예를 들어 고발 사주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권의 논란이지만 이게 정치 보복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배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의원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수사의 기준을 본인들,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들이 그걸 정치보복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다라는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지 말아라. 과거 수사를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정문적답하는 부분을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자들과 정문적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발언들 그러니까 지금 발언 내용 부분은 저는 조금은 이제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법에 관한 그러니까 이 지금 수사에 관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서 하는 문제라는 식으로 본인이 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한번 지켜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뭔가 성격 규정을 해버림으로써 예. 대통령이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공방의 소재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서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정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이 지금 대통령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 그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진짜 일반론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 정치 보복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 정치 보복 수사한 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 교체 초기에는 상당히 전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정치 보복적인 그런 뉘앙스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로 읽혀졌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당장 반발한 것이 당시 2017년, 18년 이때 이 지금 적폐 수사를 총지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수사는 그럼 정치보복을 한 것이냐 이렇게 바로 지금 공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이번 정권 교체하고 난 뒤에 이번 수사도 그러면 또 다른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 선언이냐는 식의 바로 맞대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메시지 자체가 바로 즉각적으로 전달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도어스태핑에서 여러 가지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이 메시지의 그 지향점 자체가 예. 조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국민 통합과 협치 쪽으로 가는 식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내각이 속속 채워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기관장 중에서도 전현희 이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여권 사퇴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배제가 되면서 거친 논란이 커졌는데 윤 대통령이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면서 두 위원장에게 공을 넘겼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핵관 중에 한 분이 공개적으로 사실상 사퇴를 종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 설립 이후에 방통위나 권익위는 국무회의에 꾸준히 참석을 해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무회의에 불참을 통보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 남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암묵적인 사퇴 종용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여권이 지금 두 사람에게 임기가 남아있는 두 사람에게 전 정권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끼는 거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들을 갖다가 사퇴 압박을 했다라는 이유로 산업부 장관에 예.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첨부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전 정권 임기가 남은 전 정권 임사를 밀어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치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 원내대표, 윤핵관들이 나서가지고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물러나라고 하면 도대체 국민들은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굉장한 내로남불이고 굉장한 비상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원칙은 하나여야 됩니다. 예. 왜 전 정권에서 밀어내면은 그거는 블랙리스트고 자신들이 밀어내면은 그거는 코드 맞추기입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준을 하나로 해야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겠다.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급 이 지금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신의 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을 경우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신념이나 소신과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이 들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물러나는 것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갖고 새로운 정부의 그러니까 이 지금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소신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거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또 이제 손해를 끼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는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 국무회의에 지금 뭐 방통위원장이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국민권익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또 이야기들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될 때는 이분들도 배석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발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 통합의 차원, 협치의 차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 개선을 하자.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각 위원장들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정권이 5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2년 반씩 하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위원장들도 바뀌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이런 정치적 불일치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파열음이 다음 정권에도 안 생기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듯한 발언은 저는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 같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요 공위직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나 임기가 남은 분들 예. 억지로 밀어내지 않겠다,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70% 정도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분들, 70% 정도는 임기를 채웠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환경부에서도 봤고 또 산업부에서도 보듯이 예. 그 약속이 일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은 끊고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예. 우리도 밀어내지 않겠다. 다만 여야 합의로 다음부터는 정권 바뀌면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일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해 주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민주당도 환영할 문제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제도적 개선에 여야가 합의를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서 성상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징계 수위가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라고 하도 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실제 좀 징계까지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상당히 윤리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확보되지 않았지만 예. 사실 이런 논란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도덕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징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는 지금 윤리위원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이 소수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 계속적으로 의도를 갖고 흘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징계가 아주 낮은 단계라는 경고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과연 징계의 결정을 승복할 것이냐의 부분인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성상납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 지금 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이 지금 징계에 올라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상납 부분도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고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징계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에 의한 결정에 과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당의 대표, 특히 여당의 당대표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그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이 징계, 아니 그러니까 윤리의 징계 자체를 아마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서 그 가까운 측근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지방선거 압승하고 난 뒤에 이준석 당대표가 내놓았던 카드, 혁신이 카드를 둘러싸고 예. 당내 중진들 또 일부 윤핵관들에서 반발의 조짐이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에 입당해서 들어온 그 국민의당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2명의 예. 몫을 낳고도 지금 또 다른 또 향후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쟁투로 비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윤리에 무슨 징계가 나왔다 이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예. 지금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물론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가 만약에 흔들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뭐 지금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에게 아까 뭐 누군가 소수가 언론으로 흘린다 그러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최소 그 당원권 정지 1개월 이상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이제까지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 이런 네. 부분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그 제일 낮은 경고라는 것이 나오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3번의 큰 선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리더십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로서의 직을 유지하는데 예. 굉장히 기로에 섰다. 그거에 따른 여권의 권력 지형의 어떤 재편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고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